지금 종합토론에 나오신 토론자께서는 각각 5분만 그 토론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 토론자들의 토론 후에 이어서 그 오늘 발표를 하셨던 해외에서 오신 분들이 특히 좀 짧은 코멘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제일 먼저 토론을 해주실 분은 여러분 언론에서 글을 많이 쓰셔서 잘 아시고 계실 것 같은데요. 연세대학교 정외과에 교수로 계시는 문정인 선생님께서 먼저 토론을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카밍스 교수님의 글은 항상 읽을 때마다요, 항상 좋은 게 아주 견고한 역사적 사실에 기초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무슨 억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브루스 카밍스 교수님께서, 우선 제가 이 회의에 조직하시는 분께서 저는 브루스 카밍스 교수님에 대해서 주로 코멘트하고 다른 분에 대해서 시간이 있으면 조금만 해달라고 그랬어요. 우선 제가 브루스 카밍스 교수님에 대한 코멘트를 하고, 만약 2, 3분이라도 시간이 있으면, 1, 2분이라도 시간이 있으면 다른 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루스 카밍스 교수님께서 시작을 하실 때 inconvenient truth라고 해서 불편한 진실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잘 알지 못했던 4가지의 불편한 진실을 우리 브루스 카밍스 교수님께서는 사료를 통해서 이번 논문에서 찾아내신 것 같아요. 첫 번째 불편한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사실상 한반도의 핵 문제라고 하면 1994년 1차 북핵위기 때부터 한반도의 핵위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카밍스 교수님의 모든 사료를 보면은 1951년부터 지금까지 60년 동안 계속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상 특히 정전협정을 체결할 당시의 상황이 더 시급했었고, 그 후에 푸에블로 납치됐을 때라든가 도끼 만행 사건이 있었을 때나 한반도에 큰 이슈가 벌어질 때마다 미국은 전술 핵 사용을 고려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94년부터 북핵위기가 시작되면서 한반도 핵위기가 시작됐다고 하는데, 60년 동안 핵전쟁의 아주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 한반도에 드리워져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첫 번째 불편한 진실을 보고요. 두 번째 불편한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대응과 관련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한국 사회나 특히 워싱턴 같은 데서 북한이 왜 핵무장을 하고 핵무기의 길로 가려고 그러느냐. 그리고 많은 분들은 우리 이렇게 믿거든요. 미국이 어떻게 북한에 대해서 핵무기를 쓰겠냐. 안 쓸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갖는 이유는 국내 정치적인 이유, 체제 안보 때문에 하는 것이다. 그런 해석이 지배적 해석이거든요. 근데 오늘 브루스 카밍스 교수님 발표를 쫙 듣고 난 다음에 60년 동안 북한의 핵 위협을 느꼈다라고 하면은 북한 입장에서는 그걸 소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할 거 없이 군부 지도자 할 것까지 없이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의도와 정책이 계속되는 한은 북한도 핵무기 가져서 핵 억지력을 구축해야 됐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번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거는 지금까지 북한이 핵을 갖는 게 김정은 체제 유지하기 위해서 핵무기 필요한 거라고 그러는데, 한반도 핵 역사 60년을 보면은 꼭 북한이 그렇지 않고 뉴클리어 디터런스라고 하는, 그게 미니멀 디터런스라고, 최소한의 억지라도 그런 이유 때문에 한 것 아니라고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이번 카밍스 교수님이 찾아낸 불편한 진실이라고 보고요. 세 번째 거는 아까 브루스 카밍스 교수님께서는 자세히는 다루지 않았지만 이제 그 논문에는 비교적 소상히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휴전협정 기간 중에서 보면은 북한의 남일이라든가 또는 중국의 이제 협상 대표자들, 미국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아까 사베지, 야만인이다, 애니멀, 짐승과 같다, 이런 표현을 쭉 쓰면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미국 사람들이 갖고 있던 racial discrimination, 미국 사회가 그때는 사실상 흑인들에게 소위 평등권을 주지 않았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 중국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인종적 멸시적 측면에서 본 측면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걸 지적을 하셨는데, 그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오늘날 나타나는 게 북한을 왜 미국이 인정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문제. 왜 북한은 악의 축이 되고 결국에 왜 북한은 불량국가가 되고, 그리고
미국에서 뭐든 하면 미국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전부 다 북한 잘못이라고 하는 그 편견이 어디에서 오느냐. 이게 휴전협정 기간에 나타났던 그런 편견이라고 하는 게 아직도 미국 사람들 마음속에는 도도히 흐르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걸 지적해 준 것도 세 번째 어떤 불편한 진실이라고 봐지고요. 네 번째 불편한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뭐냐. 그 브루스 카밍스 교수님이 이제 결론 부분에 가면 그런 얘기를 주장하거든요. 인용을 한 것입니다만은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passion for understanding,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하는 어떤 열정이 있어야 세상의 갈등이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미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워싱턴의 정책결정자라든가 정책결정을 하는 사람들 또는 학자들, 띵크탱크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일방주의적 생각을 하고 평양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걸핏하는 하는 얘기가 그 술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북한에 대해서 뭐 선제 타격을 하자, 선제 핵 타격을 하자 이런 얘기 쉽게 얘기하는데 우리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수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부분인데 상당히 저는 가슴에 와 닿았고요. 그래서 요거 이 네 가지 건에 대해서 제가 재요약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커밍스 교수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런 워싱턴의 편견과 오만을 고칠 수 있는가? 왜 워싱턴은 그런 생각을 하느냐? 북한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무지함 때문인가? 아니면 미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belief system, 신념 체계 때문인 건가? 아니면 미국이 계속 북한이라고 하는 적대국을 만들므로써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력을 전진 배치하면서 미국의 국익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것이냐.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카밍스 교수님 앞에 여쭈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다 교수님 쪽으로 가서는 와다 교수님 주장에 저는 100% 동의하고요. 한반도 평화체제 하려고 하면 평화조약 별도로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북미관계 수교돼버리고요. 남북간 관계는 7.4 공동성명, 남북기본 하리스, 6.15 공동성명, 14 정상회담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평화는 종이 쪽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평화는 마음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유네스코 헌장에서도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만 소위 평화가 인간의 마음속에 있듯이 전쟁도 인간의 마음에서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북쪽이 편하게 느껴지고 우리가 편하게 느껴지고 지금 이 박근혜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신뢰 프로세스가 구축이 되면은 신뢰가 뭡니까? 내가 안심한 마음을 갖는 건데 그런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이제 100% 동의하고요. 그래서 그건 박명린 교수께서도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했지만은 제일 지금 관건은 그겁니다. 북미 관계만 정상화가 많이 되면은 휴전협정을 종전선언을 통해서 해체하고 그냥 정상적인 국가끼리 평화롭게 살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나 카밍스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에 와다 하루키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워싱턴에서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라고 하는 여기에 우리가 좌절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한국이 잘해야 된다는 거죠. 워싱턴이 서울의 말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북관계 잘해서 우리가 북쪽에 대해서 협상력을 많이 갖고 북이 우리를 신뢰하게끔 만들면 우리가 워싱턴과 북경을 설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나갈 수 있느냐. 요거는 와다 하루키 교수님한테 어떻게 하면 그런 걸 만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걸 제가 한번 여쭈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준에서 저희 코멘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굉장히 길게 토론하시는 분인데 오늘 굉장히 조율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해 구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행사가 있어서요. 선생님 5시에 가셔야 되는데 지금 기다리셨고요. 나중에 브루스 커밍스 선생님이 어떻게 이걸 고칠 수 있을까에 대한 대답은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경북대학에 계시는 전현수 선생님께서 발생했습니다. 전현수 선생님은 한국 현대사를 하시고 러시아에서 학위를 하고 오셨는데 아마 주로 와다 하루키 선생님과 몇 분에 대해서 논평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이 토론에 참여할 수 있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시간을 줄이는 의미에서 준비해온 토론문을 간략하게 읽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 선생님들의 그 발표를 들으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는데
모든 선생님들께 질문을 해서 배움의 기회를 가졌으면 싶습니다만 시간적 제약이 많아서 와다와 선생님과 그 다음에 박명림 선생님 발표를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 두 분 선생님께서 그러니까 냉전체제 해체 이후 한중 한소 관계가 되었지만은 남북 관계와 북미 북일 관계가 정상화되지 못해서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게 정확한 통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저는 이 평화체제로의 이행의 핵심적인 요소가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의 정상화인데, 이 관계 정상화의 주도권은 아무래도 남한과 미국 측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최근 동북아 정세의 변화가 평화체제 구축에 유리하지 않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미국이나 일본은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에 전혀 조급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북한에 대한 적대감이 강한 보수 세력의 헤게모니가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해서 한국의 이니셔티브가 한층 강화되고 있는 경향도 보여지고 있다고 봅니다. 오바마 정부의 국무장관이었던 힐러리 클린턴이 임기 말에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통한 평화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이명박 정부의 거부로 현실화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남한과 미국, 일본의 보수 세력을 설득해서 이들로 하여금 평화체제 구축에 나서게 하는 것이 평화체제 구축에서 핵심적인 전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또한 북한의 지도부가 여러 차례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무엇보다도 군사주의 노선을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어떻게 우리가 남한과 미국, 일본의 보수 세력을 하여금 북한과의 관계 정상을 이루고 평화체제 구축에 나서게 할 것인가, 어떻게 북한의 지도부로 하여금 합리적인 궤도로 진입하게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발표자 선생님들의 고견을 묻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의 민주화 과정을 보면은 장기간에 걸친 운동 속에서 운동이 의식화되고 조직화되어 가면서 국제적인 지원을 끌어낸 점이 성공 요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평화체제 구축 문제는 오랫동안 북한의 일방적인 선전으로만 치부되어 왔고 한국 사회에서 공론의 대상이 된 것은 90년대에 들어와서입니다.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은 아직도 정치사회와 지식사회에서만 논의가 되고 있고 시민적인 대중적 운동으로는 전개되고 있지 못합니다. 민주화 운동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단지 일부의 운동이 아니라 전 인민의 운동으로 승화되었기 때문입니다. 평화체제 구축 운동도 전 인민의 운동으로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시민사회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운동으로 합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와다하루키 선생께서는 오랫동안 동아시아 공동의 집을 제기해 오셨는데 그 공동의 집의 기초가 되는 동아시아 갈등 구조의 핵심인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키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선생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예,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해오셨는데 아주 짧게 끝내주셨습니다. 예, 이어서 그 성공회대 백원담 선생님의 그 토론을 듣도록 합니다. 백원담 선생님은 성공회대 계시고 중어중문학과 계시죠. 예. 예, 안녕하세요, 백원담입니다. 정전 60주년이 다가도록 아직도 평화체제로 전환 못한 이 시점에서 여러 선생님들이 많은 고견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히나 이 자리가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은 아마 왕우희 선생이, 제가 왕우희 선생님하고 주리지 선생님 토론을 맡았는데 특히 왕우희 선생님이 그 육성으로 중국의 입장으로 한국전쟁이 무엇이었나 이 얘기를 하신 거라서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제서야 이 광화문 내거리에 있는 이 자리에서 중국의 이 한국전쟁 참전이라는 것이 인민전쟁이었고 그리고 그것은 국제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저희로서는 어려운데 중국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중국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똑같은 이 자리에서 병치를 시켜놓고 같이 그것을 하나의 그 관점이고 입장이었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전개했던 프로세스였고 이것을 놓고 얘기를 할 수 있을 때 저는 이제 장이 열린다. 어떤 문이 오픈 더 게이트를 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반면에 또 주리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대만의 입장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새 당사자, 한국, 중국, 대만, 그리고 미국 이렇게 입장을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여기에 지금 빠져있는 게 어딨냐면 북한입니다. 그래서 북한 학자가 여기 같이 와서 이 얘기를 북한의 입장을 놓고 얘기를 할 수 있었더라면 우리는 정말 당연히 평화체제로 가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 이렇게 서로가 언로가 막혀있는 상황 자체가 이 60년 전전체제의 지금의 아주 상황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점에서 왕 선생님 말씀이 생경할 수도 있는데 그 안에 왜 이것을 원래 항전쟁 전문가가 아닌데 왜 항전쟁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에서 보고자 했는가. 그래서 차이니즈 퍼스펙티브라는 것을 강조를 하는가라고 하는 지점을 좀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지점에서 오늘 이제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하셨는데 사실상 항전쟁하고 냉전쟁을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많은 논란거리가 있습니다. 쟁점은 엄청나게 형성될 수 있는 글인데 오늘은 쟁점은 적고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안에서 이것이 왕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폴리티컬 소사이어티 혹은 정치 이 항전쟁이 갖고 있는 정치적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항미 원조운동이라고 했을 때 원조 전쟁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중국이 오랫동안 혁명 전쟁을 겪고 나서 항일전쟁, 대내전이라고 하는 그걸 다 겪고 나서 다시 항전쟁에 참전을 해야 된다는 입장을 생각을 해보시면 굉장히 어려운 지경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949년 10월 1일날 그 국가를 건립했는데 50년 10월 8일날 참전을 하거든요. 그 1년 뒤에 참전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냐. 그것이 얼마나 큰 명분이 없으면 도저히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죠. 그래서 그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을 찾기 위해서 어쨌든이 네 가지의 국가와 세계, 동방과 세계까지 다 포함하는 무엇에 유리한가를 생각해서 갔을 때, 이 최근에 세계적으로나 또 중국에서 최근 신냉전 연구라든가 또 우리나라 냉전 연구, 한국전쟁 연구들이 민족주의적 시각 속에서 국민국가에 있는 민족주의적 시각 속에서 국제관계의 문제로 이걸 다루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를 제기하시는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각은 일단 국제주의적 시각 속에서 이걸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어떤 것이 있냐면 제가 볼 때 이제 냉전은 아까 조현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냉전은 박명수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냉전은 사실상 유럽에서의 냉전인데 냉전의 중심축이 중국 혁명이 이루어지고 한국전쟁이 전개됨으로써 냉전의 중심축이 아시아로 오게 됩니다. 근데 사실상 아시아는 그 냉전을 처음부터 깨려고 하는 탈냉전의 그 움직임을 가지고 왔었던 거죠. 1947년에 네루가 아시아 관계 회의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때부터 냉전 구도를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비동맹 운동의 전신들을 만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랬을 때 이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중국이 국제주의적인 성격을 갖는 인민전쟁, 경우의 전쟁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인민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 인민들은 국제주의적 상태 입장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을까? 그 당시에 오랜 전쟁을 치고 나서 그랬을 때 할 수 없이 항미 원조 운동이라고 하는 걸 벌이게 되거든요. 전국적으로 운동이 일어나게 돼서 그 전국적인 항미 원조 운동은 다시 말하자면 네이션 스테이트 빌딩, 국민국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인민 만들기의 과정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치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서 인민전쟁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성격, 정치성이라고 해서 주체가 되는 과정이 과연 진정한 주체가 되는 과정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과정 속에서 냉전의 구도로 중국은 스스로 편제된 것인가 아니면 그 냉전의 구도를 깨려고 했던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도 논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평화체제로 간다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얘기를 하시는 게 지금 그렇다면 중국이 국제주의적인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어려운 속에서도 이웃나라를 돕는다는 입장에서 그리고 미국에 대한 문제제기, 대북지 패권에 대한 문제제기로 전쟁에 참전을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중국은 과연 그럴 힘이 있냐?
아니면 그럴 생각이 있느냐?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는 것이 아무튼 판단이고,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새로운 그런 관계성을 획득할 수 있느냐? 그것은 포스트 인민전쟁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포스트 인민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뭐냐라고 하는 의미죠. 그러니까 포스트 인민전쟁 시대라고 명명했을 때, 그러면 국민국가의 어떤 국민들, 우리 이 한국에, 그다음에 북한에, 그다음에 중국에, 대만에 이 모든 국민들이 어떻게 그 과정을 서로를 바라보면서 갈 수 있겠느냐, 그거를 포스트 인민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과, 그 포스트 인민전쟁이 아닌 정치사회라고 이제 바꿔서 말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폴리티컬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것, 아니면 그 정치적 관계, 정치성을 회복하는 탈정치화된 맥락에서 정치적인 과정을 어떻게 자기 주체화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어떤 정전 60정이란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혁파할 수 있는 주체로 설 수 있게 하겠나, 이 지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지점에서 가장 우리가 먼저 고민해봐야 될 거는 선생님, 서로가, 죄송합니다. 조금만 줄여주십시오. 예. 지금 바로 그 서로가 각자 전쟁에 참전했던 과정들에 대한 그 전 역사에 대한 그 과정을 공유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속에서 전치, 릴로케이션 하는 거죠. 각자 입장을, 역지사지란 말이 있듯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고 그 속에서 그 역사를 공유하고 그 미래지향 자체를 그 역사적 과정 속에서 사상자원을 획득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로서 오늘이 굉장히 의미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왕희 선생님이 말씀 못하신 것을 좀 더 보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다음 토론은 평화네트워크 대표로 계시는 정우식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토론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로 백명림 선생님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또 다른 선생님들 발표 내용을 좀 포괄적으로 해서 몇 가지 좀 문제제기성 이렇게 토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 무식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 한국전쟁이라는 표현 자체가 맞는지부터 좀 우리가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전쟁의 유산을 극복하는 게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 일종의 이제 그 정명, 바르게 이름 짓기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면 북한이 한국전쟁이라는 표현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이냐, 남한이 조국해방 전쟁이라는 표현을 인정할 수 없듯이 한국전쟁이라는 표현 자체가 알게 모르게 북한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정치체의 어떤 배제나 외면의 논리가 이렇게 좀 의도 여부와 관계없이 좀 담겨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한반도 전쟁이라는 표현이 전쟁의 성격을 좀 더 분명하게 규정하고 그리고 또 이제 전쟁을 극복하는 이런 데에서 좀 대안적인 표현이 아닐까. 물론 북쪽에서는 조선반도 전쟁이라는 표현을 써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도 이제 여러 선생님들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유엔의 문제일 텐데요. 뭐 미국이 당사자이냐 정전협정에, 그리고 북한하고 중국이 유엔 회원국이 된 지가 오래인데, 형식 논리를 보면 이제 유엔과 정전 상태에 있는 아주 대단히 기형적인 상황이 있다고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런 어떤 부분들과 관해서 좀 형식 논리를 좀 넘어선 접근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제가 알기로는 유엔 사무총장, 역대 유엔 사무총장들의 유엔 사령부에 대한 입장은 이건 유엔 산하기구가 아니다 라는 그런 입장들을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제 북한하고 중국이 유엔 회원국인데 유엔과 교전 상태했던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런 분들도 그런 형식 논리를 좀 넘어선 그런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미국 당사자 문제는 제가 2004년도에 당시 육제단 수석대표였던 크리스토퍼 힐을 만나서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하고 평화협정을 서명을 하면 유엔 사령관 이름으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미 합중국 대표로 하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하니까 크리스토퍼 힐이 한참 생각하더니만 그것 관련해서 미국 정부 입장이 아직 정해진 것 같지 않다. 다음에 만나면 알려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년 후에 다시 만날 기회가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까 국무부 법무팀의 검토 결과 미국은 미 합중국의 이름으로 평화협정에 서명할 의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한 이유는 우리가 지나치게 오랫동안 이 당사자 문제 가지고, 이 형식 문제 가지고, 이 어떤 평화협정 문제, 평화시스템 문제에 어떤 당사자 문제에 지나치게 집착하다 보니까 이거에 어떤 좀 실질적인 논의를 진전시키는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과민수 교수님, 아까 이제 방금 돌아가셨습니다만, 이제 문준현 선생님께서 한반도 핵 문제의 시작점을 우리가
언제로 볼 것이냐.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오래전부터 북핵 문제라는 표현 자체도 상당히 이제 그 정확하지 못한 표현이다라는 주장을 해왔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반도 핵 문제의 시작점은 1945년이라고 생각합니다. 히로시마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왜냐, 핵 문제를 바라볼 때 그 피해의 문제를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20여만 명의 피폭자 중에 7만 명이 조선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식의 문제가 존재합니다. 일본이 핵폭탄을 맞고 항복했다라고 하는 오랜 시간 이렇게 역사 교육을 받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부시부시간에 한국 사람들은 이 핵무기를 해방의 무기로 인식하는 이런 인식의 문제가 존재합니다. 또 하나 아주 중요한 문제는 히로시마가 한국전쟁이 핵전쟁으로 비화되지 않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미국이 북한이나 중국을 상대로 해서 한국전쟁 당시에 핵무기 사용 계획을 여러 차례 검토했을 때, 그걸 또 공개적으로 암시했을 때 아시아 국가들이 들고 나옵니다. 왜 미국은 아시아인들한테만 핵을 쓰느냐? 이것이 상당히 국제사회에서 상당히 그런 어떤 미국 인종차별 문제와 맞물리면서 당시 미국 정부가 핵 사용을 주저하게 된 굉장히 신중하게 돌아서는 아주 중요한 배경이었거든요.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저는 그 한반도 핵 문제의 출발점은 1945년 히로시마부터 인식을 가져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시간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건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좀 학문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주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38선이라고 하는 게 남북한의 분단선이자 동아시아와 더 나아가선 어떤 세계 냉전 시대의 세력 균형선이라고 했을 때, 미국은 한국전쟁 발발 이전에 왜 한국에 대한 전략적 가치를 이렇게 낮게 봤던가? 그러니까 그것이 정말 동아시아의 세력 균형선이고 세계 냉전 시대에 아주 중요한 전적 이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한다면, 미국의 전쟁 전에 그 한국에 대한 전략적 가치를 낮게 본 게 잘 설명이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것은 미국의 어떤 참전 배경, 그러니까 미국이 신속한 참전을 하게 된 배경이 그런 어떤 38선이라고 하는 것을 최소한 현상 복원을 하거나 더 나아가서 북한을 제거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불행의 씨앗을 없애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강했던 것인지, 아니면 그거보다는 좀 다른 차원에서 미국의 참전 문제.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이 일종의 예방전쟁 개념에서 이건 스탈린이 사주한 전쟁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세계 3차 대전의 전주곡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오히려 더 미국의 참전에 중요한 인식론적인 배경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동맹 문제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텐데요. 저희 이게 발제문에는 안 나와 있었습니다만 다른 이제 발제문에 박명희 선생님께서 평화 체제가 구축된다고 해서 한미동맹이 약화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기우이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고, 다른 나라 사례도 이제 좀 제시를 하셨는데요. 근데 이건 사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어찌되었던 정전 체제와 한미동맹은 한국전쟁이 나온 역사를 상생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축이 바뀌게 되면 다른 한 축도 그대로 가져가기 대단히 힘든 구조에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그런 경향성이 더더욱 강해지고, 우리가 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한국 내부의 어떤 합의 과정, 또 국제적인 합의 과정, 예를 들어 한미 간의 합의 과정, 이런 과정에서 평화체제 이후에 어떤 그 동맹의 상, 이런 부분들도 좀 다른 각도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이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이제 몇 가지 좀 이렇게 단문식으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냉전은 끝났다라고 하는 오리엔탈리즘을 극복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냉전은 끝났다라고 하는 게 지난 20년 동안 그 서방 세계에서 굉장히 유행한 담론이었는데, 저는 이 담론을 이 오리엔탈리즘을 극복하지 않으면 미국의 어떤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인식의 근본적인 전환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게 냉전의 문제로 돌아오지 않는 한 그것은 아주 지역의 작은 문제이거나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을 만들어서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그런 어떤 굉장히 단순한 논리구조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냉전은 끝났다라고 하는 오리엔탈리즘 극복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 관계에서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선생님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일본의 오키나와 대학에서 오신 치요 선생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는데요. 치요 선생님은 오키나와의 웹전을 현대아시아 사상의 운영을 맡고 계시고요. 대만, 중국, 한국 등의 시민단체들과 연대활동도 활발하게 하셨는데요. 20분짜리 토론문을 준비해 오셔서 그것을 영어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시작해 주시죠. 예. Thank you very much. My name is Chiyo Wakabayashi. I'm from Okinawa University, and I also am a co-editor of
poetry magazine published in Okinawa, Keishikaji. And thank you very much for these opportunities to speak about history and current situation in Okinawa. And I visited Seoul in the South Korea several times, and I myself never been to the North, but here I'd like to express my profound condolences for all the people who lost their lives in Korean War. The relevant Subul indicated that 5.2 million human casualties, especially civilians, in the Korean War. In autumn 2005, I had an opportunity to visit the village near the north 38-degree parallel with my colleagues from Okinawa, where tens of people were massacred in the fall of 1950, right after the Battle of Incheon. Professor Chung Gun-sik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n kindly introduced us history of that place. And then I asked Dr. Chon if victims' names were found. He said very few. I conceived the difficulties to mourn for victims killed in the war, as it is truly under the conditions that Dr. Chon Hee-yeon indicated: polarized politics, self-censoring, legitimated society in the division system. At that night, I discussed with my colleague from Okinawa how small knowledge we had had about the Korean War. And we also attempted to imagine that how hard the air raid was in the north. And we couldn't stop feel deep sorrow, guilty, and apology to those who lost their lives in the air raid, because Okinawa has been the U.S. forward base ever since the Korean War. I cut off the rest of the paragraph. Now I shall attempt to sketch briefly how the Korean War affected the post-war Okinawa. A year before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in July 1949, the U.S. Congress decided to allocate federal budget directly to the base development in Okinawa. This was before the conclusion of peace treaty, and of course, the status of the islands hadn't been decided yet. But this budget decision created de facto situations for permanent base and exclusive rule in Okinawa. A couple of years before this congressional decision, U.S. State Department official George Kennan visited Japan and Okinawa in 1947. He met Douglas MacArthur and General emphasized the political military importance of bases in Okinawa as air power. Japanese Emperor Hirohito had already sent messages to MacArthur, known as Tenno Message, that he agreed to lease Okinawa as U.S. bases for 25 to 50 years. George Kennan created Memorandum for Policy Planning, later known as NSC-13. While bulldozers were working for base development, on the 1st of October 1949, on the same day of the founding of People's Republic of China, formerly served U.S.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Joseph Sheets, became military governor in the Ryukyu Islands. Vice Command created the Ryukyu section in the headquarters in Tokyo. We might say that founding of PRC seems to be the main cause for these Cold War arrangements. But the actual war did occur in Korea. The Korean War was a proof of working functions of the bases in Okinawa. Right after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Vice East Command established USCAR, United States Civil Administration of the Ryukyu Islands, in December 1950. So all these arrangements for de facto permanent U.S. bases and the exclusive rule by the U.S. military were justified at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In September 1951, the peace treaty was concluded, and its third chapter was just following up all these faits accompli.
During the Korean War, U.S. strategic air bomber flies from bases in Okinawa to the Korean Peninsula. The atomic weaponry has never been used during the Korean War. However, as Dr. Bruce Cummings indicated in his writings, the presidential approval of the use of atomic bombs in the Korean War is fundamentally relevant historically to the origins of the nuclear crisis in Korea. As Dr. Cummings indicated, in the A-bomb plan by MacArthur, it mentioned Okinawa, actually the Kadena Air Base in Okinawa, as a point for the final assembly of the A-bomb. Moreover, in the Operation Hudson Harbor, which was maneuver for practice to drop the imitation A-bombs, B-29s took off from Kadena of Okinawa to Pyongyang and other cities in the north to drop real TNT bombs. I skip the next paragraph.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affected the human rights conditions. The number of crimes by US soldiers increased, especially rape and violence toward women and children. Crimes by US soldiers are still one of the biggest issues in Okinawa today. But I don't think I need to say many about this. You see many similar crimes in towns in South Korea. But I need to emphasize the Japanese government has been so reluctant to solve this issue. Rather, today they pay yearly more than 180 billion yen for host nation support every year, even after the disaster and Fukushima nuclear plant crisis in March 2011. During the Korean War, US military tightened up security and counterintelligence corps made surveillance activities more active, targeting on political organizations, workers at base construction sites, university students, and communities. Also, US Ryukyu Command tightened the border control between Okinawa and Taiwan and deployed the armed unit and settled military post at Yonaguni Island to watch and arrest people crossing the border. In 2007, when the US Navy fleet Patriot called at the port of Yonaguni Island, in spite of strong protests by local communities, their action recalled a caution during the Korean War. And before the island disputes became troublesome last year, inspection activities by US Navy at the border area had been so active. During the Cold War, though all these conditions, people realized that what was exclusive rule meant, and furthermore, in April 1953, just before armistice of the Korean War, Yuska issued Ordinance Number 109, expropriation of land for military use. People's Party and Social Mass Party organized a joint committee to protest against colonization. Although the war in Korea reached armistice, nevertheless, US military newly started seizing more land in Okinawa. I dropped adding the article paragraph. Sorry. After 4-month armistice in Korea in November 1953, Richard Nixon, at the time Vice President of Eisenhower administration, visited Okinawa on his way to Asia Pacific tour and said the United States must keep the bases in Okinawa unless communist greed exists in Asia. According to research by Robert Norris, an expert of nuclear weapon policy, it was in December 1954 that the first nuclear missile was deployed in Okinawa during the first Taiwan Strait crisis.
15 years after, in 1969, in the negotiation over the reversion of Okinawa, then President Nixon again made a secret accord with Prime Minister Sato Eisaku on moving US nuclear weapons through Japanese territory. I want to add some comments to Dr. Cho Hyun. He offered a 30-year East Asia War, and I think it still needed discussion, but it reminds me an essay by Midorima Shun, a distinguished novelist from Okinawa. He wrote, "Here's no post-war in Okinawa." This essay published in 2004, right after the crash of US Marine helicopter in Ginowan City area. He said, post-war year zero is 2004. This marine helicopter crashed. This helicopter was being rotational repair after the Fallujah massacre in the Iraq War. Once late Dr. Chalmers Johnson called Okinawa as the Cold War island. Okinawa's basis has been elaborated at each war, the Korean War, then the Vietnam War. The island became Garrison Island, and now I'm so afraid of roaring sound of US forces to attack Syria. When we think of the world history, Okinawa in the world history seems to be seriously connected with the wars of the US. But during the US occupation period, we can see a lot of people interesting imaginations toward the third world, people's solidarity and the non-aligned movements. For example, they are interested in the national liberation in Algeria, Vietnam, of course, and China. Okinawan Communist Tokuda Kyuichi was there, and Cuba, India, and Indonesia independence, or South Korea, April 19th movement. 1962 in Okinawa, the Legislative House of the Ryukyus adopted a resolution against American military colonization, which was inspired by the 1960 UN declaration in the granting of independence to colonial countries and peoples. Of course, this didn't lead to the independence of Okinawa itself, but much more importantly, this resolution created a new arena to connect Okinawa directly to imaginary. This is imagination, actually, to another world history. So the 30-year war is too short. Maybe we have to think East Asian wars in the context of de-imperialization. Thank you very much.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좀 줄여서 해주신 것 같아서 일본에서 멀리 오셨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일정상으로 이 토론을 마치고 나서 공동선언문 낭독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끝난 후에 해외에서 오신 분들의 신문사 인터뷰가 사실은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지금 토론자들이 토론한 데 대해서 좀 발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요. 오늘 발표 순서대로 먼저 커밍스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와다 하루키 선생님, 그리고 다 질문을 받으셨어요. 왕후이 선생님, 출리시 선생님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국 발표자 박명님, 조희연 선생님 두 분은 정말 내가 이 얘기 안 하면 오늘 저녁에 잠을 못 자겠다 하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먼저 커밍스 선생님 오래 기다리셨는데 커밍스 선생님부터 다시 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대신 좀 짧게 해 주십시오. 네. Thank you.
Well, I agreed with everything Professor Moon said because he agreed with me. But I wanted to say just a couple of things. One, I do think North Korea's acquisition of nuclear weapons is best understood as deterrence. It was primarily to deter the Bush administration, which had essentially declared war on North Korea by putting it in the axis of evil and designating it for preemptive attack in 2002. So I think it is more a matter of deterrence. Of course, it's also regime survival. His third point about racism, white American racism during the Korean War, I think is a very underestimated and underemphasized aspect of the Korean War. And since I don't have any time, I would just urge you to read Cry Korea by Reginald Thompson, a very honest British journalist who observed the war very closely and constantly commented on the rank, awful racism of ordinary Americans as well as the generals. That book has been reissued and is easily available. It's called Cry Korea. This fourth point about a passion for understanding, I think as an American it's very important for me to say that Americans are very good at getting into wars and very bad at winning them. Since 1945 we've gotten into 5 major wars and have only won one war. That was the Persian Gulf War. Mr. Chung, Professor Chung said Americans underestimated Korea and Koreans. I think there's no question about that. It was a major factor in the Korean War, another major factor in the Vietnam War. But we underestimated the Iraqis and their capacity to resist just a few years ago, the American occupation, and we have no understanding whatsoever of Afghanistan and are going to get out and not win that war. So Americans have a terrible problem of not understanding non-Americans, and that has to do with deep American beliefs that our truths are self-evident, that everybody agrees with us and believes in our values. I thought Professor Chung's remarks were very interesting. I also think the war started in 1945, but that would be the Korean War. The struggle between North and South and the basic forces that arrayed themselves on this peninsula really began in 1945 and not on June 25th. But I also think Nagasaki and Hiroshima are terribly important. People forget that the decision to divide Korea came 24 hours after Nagasaki was obliterated on August 10th, 1945. And it came because suddenly the U.S. realized the war was ending much more quickly than they expected. But they had planned for 3 years for an occupation of part or all of Korea. The State Department had been planning since early 1942 to occupy part of Korea. And this Nagasaki-Hiroshima bombs made that possible. It's very, very important. And the last point that I think Professor Chung made that was very good was about overcoming Orientalism. I think in the United States, racism toward Asians or toward people of color is, of course, much, much less than it was at the time of the Korean War. But there still is a very stereotypical Orientalism, and North Korea is completely encased in that American Orientalism. Whether it's CNN or Fox or other media, they stereotype North Korea, they laugh at North Korea, they never take North Korea seriously, and they never try to understand it. Now, North Korea does a lot of do-it-yourself stereotyping. There's no question about it. It's easy to make fun of North Korea, but there still is a lack of a passion for trying to get into the mind of the North Korean enemy and figure out how they see the world and why they see the world in the way they do. And I think that's why it's still possible we could have a terrible war with North Korea. So let me stop there. Thank you.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와다 하루키 선생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先ほど英語で喋りましたので、あまり説明が伝わらなかったようですから、日本語でやらせてもらって通訳をお願いしたいと思います。
바로 전에 영어로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일본어로 말씀드리는 편이 좋을 것 같아서 일본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要するに現在のところ北朝鮮の北朝鮮の状況を変えるのに最も重要なのはアメリカと日本が政策を変えるということだと。 요약하자면 지금 제일 중요한 것, 북조선의 입장을 변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메리카와 일본이 주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北朝鮮には主観的には問題がありますけども、しかし客観的に見ればリーダーの交代がありましたので、変わりうるチャンスというものが変わりうる条件というものが北朝鮮にはあると思います。 북한은 객관적으로 보면은 그 리더가 이렇게 바뀐다든지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しかしアメリカの方は、今日は何かカミングさんに聞くと代表が平壌を訪問したということのようですけども、あまり私はアメリカの政府を信用できないという感じを持っています。 카믹 선생님이 미국에서 대표가 평양 누구 방문을 했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아메리카의 그 입장을 많이 신용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オバマ大統領は大統領就任式、感動的な大統領就任式の演説でアメリカにとって重要な3つの戦争を挙げました。ゲティスバーグとノルマンディーと、そして3番目にケソンを挙げました。ケソンというのはベトナムの深刻なベトナムの戦争の第二ビエンフですね。 오바마 대통령은 그 취임식 때 아주 감동적인 연설을 하셨죠. 그래서 미국의 3개의 그 전쟁을 얘기했는데 게티스버그하고 그다음에 노르망디 상륙작전하고 그다음에 베트남 개성 이 전쟁 이 3가지를 미국의 3대 전쟁으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ということはオバマ大統領はベトナム戦争を全く反省していないということです。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오바마 대통령이 베트남 전쟁에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そういう人が北朝鮮の状況、朝鮮戦争から含めて北朝鮮の状況について理解できるかどうかということに対して非常に疑問を 그런 사람이 조선 전쟁에 대해서 깊게 이해하고 있을까 저는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しかしだからといってアメリカが重要な鍵を握っているということはもう変わりがありませんので、やはり何としてもアメリカを動かしていくというふうにすることがこの地域の全体にとって必要です。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메리카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위해서, 이 지역의 평화를 위해서는 아메리카를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日本の安倍政権もとにかく北朝鮮との関係を変えるということが非常に難しいので、もう少し変えたいという気持ちはありますけど、非常に難しいので、また安倍政権が何かイニシアチブを取ることもありえないので、したがってこれはもうひとえにアメリカと日本の政策を変えていくのはもう韓国が説得しなきゃ他には道がないと思います。 일본의 아베 정권도 참 어려운 상황이죠. 이 사람들이 그 북한을 갖다가 변화시키기를 원해도 자기네들이 아베 정권 자체가 변하기가 정말 있을 리 없기 때문에 그 아메리카와 북한의 입장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한국에서 설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韓国がどれほど南北関係を変えていこうとしてもアメリカと日本と北朝鮮の関係が変わらなければ北朝鮮の政策が変わらないのですよ。 한국이 어느 정도 얼마간 열심히 그 북한을 설득한다고 그래도 북한과 미국이 관계가 호전되지 않으면은 그 변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それで韓国が中国と一緒になってアメリカ日本を説得するということは非常に重要であって、そのためには今に日本の歴史問題、非常に問題が妨害しているものであって心配されますが、それが一つですが、もう一つの問題はですから
6者協議を再開するということです。 그래서 한국과 중국이 함께 아메리카와 일본을 설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볼 때 그 첫째로 중요한 것은 그 일본의 역사 문제를 저는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육자회담을 다시 해야 됩니다. 6者というのは東北アジアの6国、つまりアメリカとロシアも含めた東北アジアの6国の結びつきということであって、珍しい組織です。これをやはり何としてでも成功させて発展させるということが東北アジアの共同の家にも進むことができる、東アジア共同体の方向にも進むことができるの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という 그 육자회담은 그 동북부 아시아에다가 러시아와 미국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굉장히 드문 조직입니다. 이것을 성공시켜서 확대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아시아 공동의 집을 가는, 그 다음에 동아시아의 그 공동의 집으로 가는, 그리고 그것이 의미가 있는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今政府が各国の政府についていろいろ我々としては言いたいことがありますけども、しかしアメリカにしても日本にしても、それからもちろん韓国にしても政府を変えるということはできません。しかし現状は非常に危機的な状況にこの地域はありますので、この現在存在する政府に我々が望むような政策を取らせるようにあらゆる知恵を絞って働きかけていかなきゃならないということだと思います。 지금 각 정부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다 우리가 다 갖고 있죠. 아메리카나 일본이나 한국 정부에도 지금 굉장히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의 정부인데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좋은 의견들을 계속 얘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이어서 왕호희 선생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for the Professor Park Yun-dan and her comments. She actually raised a lot of the issues about the situation in China and also the concept of the post-People's War. And also I raised this issue, the comparison between these, partly because if we look at what happened now in the world, that Afghanistan war, Iraq war, and the dangers here, and dangers in Iran, Syria, and even Egypt. Compare this situation with the early stage of the 20th century. What's the main difference? I mean, when we talk about the people, I mean, this is a political category or political metaphor, meaning that a certain kind of political mobilization was possible to be mobilized against the war and the domination. That's a political mobilization. The certain kind of values were there. But now it seems that, especially in the 60s, 70s, following the national liberation movements in Southeast Asia and everywhere, the anti-war movements happened within America, Europe, and other areas. So these kind of the interaction could be thought that kind of the political process. But these kind of phenomena disappeared. Though there was an anti-war sentiments, but very difficult to politicize it. So this is very difficult, which means that after the so-called post-Cold War era, the hegemonic power can launch the war without any people's intervention into his policy, but no containments on that. So in that sense, of course, 20th century, full of the tragedies and a lot of the casualties. It's not anything we talk about that was not defense or justify that war. That process is nothing. But the problem is that is there any elements we can learn from that? The people can really mobilize themselves against form certain kind of politics against the war policy. So that I think is a very important issue, that because the basic difficulty
for us is that it's everywhere, not only for the international affairs, but also for the domestic affairs too. Which means that on the one hand, the situation changed. We are in the context of post-Cold War, in that era. But on the other hand, the very strong sense of weakness of the people was strong. It's strong. Now, this is why we need to look back. Why at that time certain kind of elements from that very complicated process of history. So that's why I try to understand that process, what happened. For example, after the Korean War, what happened? The anti-war movements can happen, and the national liberation movements in Southeast Asia. What's the interaction and the Bandung Conference and other sequence from there to see that, to understand the long process of the 20th century. So that's my concern. Thank you.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대만에서 오신 추리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교수님, 제 관한 것 변하지 않죠. 네. 그래서 제가 대만의 입장으로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아세아의 안정과 평화는 역시 관건적인 요소가 미중 관계, 중국하고 미국의 관계 앞으로 어떻게 발전? 그럼 지금 중국의 이런 강력한 경제 발전 상황, 사실은 주변 나라에 대한 영향, 그럼 하나의 자석처럼 맥락, 자석처럼 계속해서 대만의 자금, 지금 대만 중국에서 투자하는 자금 몇천억 불, 몇천억 자금 흡수했고 인재도 흡수했어요. 지금 한 대만 사람 한 200만 명 정도 거기서 직장 다니고 있고, 그리고 대만의 산업 공동화 뿐만 아니라 인재의 공동화, 이거 앞으로 대만의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대만 재미있는 것은 대만의 마약국 정부 계속해서 핵 발전소 건설하려고 싶어요. 핵 사업. 그럼 사실은 대만 산업 공동화 때문에 전력, 과잉. 그래서 지난달 한국의 전력 부서 역시 대만한테 수출할 수 있어요. 전력 수출할 수 있으면 이거 그냥 농담이요. 사실은 대만 사람의 입장으로 보면 문화적인 우리의 역시 중국하고 연결하고 있어요. 문화적인 하나의 중국 우리 부인할 수 없어요. 지금 경제적인 통합, 경제적인 통일, 지금 이 길 계속해서 걸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통일한 후에 앞으로 정치적인 상황 어떻게 발전하겠는지 지금 아직 완전히 예측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역시 앞으로 미국하고 중국의 관계 어떻게 발전하는지 이거 이 지역의 동아시아 지역의 안정과 평화의 관건적인 요소 제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추리선생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박명긴 선생님께서 잠깐 말씀하시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거는 저에 대한 질문의 답변보다는 제기된 문제들이 저희가 오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답변 드리면서 같이 이해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북관계나 북미관계, 북일관계 개선이 종전체제가 평화체제로 개선하는데 가장 중요한데 그거는 어떻게 미국과 남한과 일본을 설득할 거냐 저희가 좀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근데 소련과의 1916년, 33년 관계 개선이나 그 뒤로 여러 개 미국과 동독 문제, 미국과 베트남 문제, 또 앞에는 미국과 일본, 미국과 독일 관계 개선을 보면 이거는 소독이나 미국이나 일본한테 굉장히 유리했다는 거죠. 소련과의 관계 개선 때문에 반파시즘 전쟁이 유리했고 미중 관계 정상화 때문에 소련 고립화시킬 수 있었고 미 베트남 관계 정상화 때문에 중국 견제할 수 있었고
미동독 관계 정상화 때문에 서독 중심의 통일을 했었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와 모두에게 좋다는 건 확실한 레버리지를 갖고 저는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이 나오다가 정국 선생님 시간 때문에 지나갔는데, 저희가 진보 보수를 넘어서서 북한의 비핵화가 남북관계 개선의 전제라고 할 때 제가 그걸 반대할 때문에 저는 북한을 굉장히 오랫동안 여러 현안에 설득을 해본 경험이 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북한이 조선반도 통일 문제, 북남 관계 개선의 3대 선결 요건을 조용히 처리한 적이 있어요. 공개적이 아니고. 수십 년 유지해오는 거를.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안기부 폐쇄. 이거는 수십 년이었는데 갑자기 조용히 내려놨거든요. 주한미군이 있고, 국가보안법도 엄선하고, 안기부도 그대로 현존하는데, 남북대화, 남북관계 개선, 북미관계 개선에 나서겠다고 했어요. 저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리버스 바로미터라는 국제관계용어로 우리가 정말 비핵화가 걸리는가. 여기에 58년에 미군 핵이 들어온 다음에도 남북대화라든가 얼마든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다른 북한 설득의 사례도 많지만, 그 다음에 사실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또 좀 말씀을 나눠야 되는 게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정옥희 선생님이 제기하신 유엔권 산업 문제입니다. 제가 봐도 이것 때문에, 정 선생님 말씀은 이것 때문에, 이거 뭐 상당히 오랫동안 우리 사회 문제 제기를 해왔는데, 개인적으로는 유엔 문제와 북미관계 문제, 또 유엔 문제와 한국 통일 문제를 분리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척병입니다. 근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늘 1947년부터 48년 사이에 유엔 감시의 총선거 때문에 이걸 주장하고 있는데, 미국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문제이고, 더더군다나 북한이 유엔 회원국입니다. 그래서 유엔과 유엔권 사람 모두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반대쪽에서 중국과 미국, 북한과 미국이 유엔과 관계없이 이거는 특히 한국이 이걸 계속 문제 제기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거는 작전 개입 문제와 직결되어 있어요. 한미 간의 갈등에. 미국이 자꾸 이걸 유엔을 내세워가지고 이걸 걸고 있는데, 이거는 저는 사실 유엔군 사령부의 해체를 주장해온 사람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이거는. 한미동맹 문제도 다 같이 이야기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이거 뭐냐면, 정전체제의 이제 세쌍둥이가 한미동맹과 남북적대와 북미적대인데요. 이거는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될 때에 한미동맹도 정상화되고 남북관계도 정상화되고 북미관계도 정상화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동서독관계와 미국 소독관계와 미국 동독관계가 미국 동독관계 정상화에 불구하고 영향이 없으면 더 좋아졌어요. 더 좋아졌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입니다. 자꾸 북미관계 정상화되면, 또 평화체제 전환되면 한미동맹이 약화되고, 이래서 이 극우적인 분들이 반대하는, 이거는 오히려 저는 정반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미중관계 정상화될 때에 중국 대만 관계랑 미국 대만 관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미국 내부의 논의를 보면은. 마지막으로 한국전쟁 전에 미국이 한국에 대한 전략적 가치를 낮게 평가했다는 것은 저는 그런 오래된 통설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미국 비밀문서를 보면 중국은 더 그럼 낮게 평가했어야지 맞거든요. 중국은 아예 개입을 하지 않고, 대만도 상당히 낮게 평가하는데 이틀 만에 체남대 파괴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개의 카드 중에 하나였죠. NSC, NSC 여러 가지 시리즈 중에, 이거는 전략적 가치를 미국 정부 전체적인 관점에서 낮게 평가했다는 것을 저는 여러 가지 문서를 보면 이거는 상당히 동의하기 어렵고, 소련이나 중국이나 북한이나 다 비밀문서를 보면 애체선 선언에 북한이 포함됐다고 알고 있어요. 다 북한이 포함됐다고 얘기해요. 북한의 공식 문서들은 계속 그걸 비판을 해요. 왜 조선반도에 개입하냐고. 노동신문에도 그렇고 북한의 비밀문서도 그렇고, 이거를 애체선 연설이 제외됐기 때문에 북한이 남침을 분명히 포함됐다고 인식하고 있어요. 북한은. 그래서 사실관계 때문에 말씀드렸고, 다른 것들은 저희들 관점에 관한 문제라 조금 지금 시간 관계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조혜연 선생님도 잠깐 말씀을 하시겠다고 하시는데요. 말씀을 해주시죠. 예. 저는 지금 여기서 냉전이라고 표현했던 한국전쟁 얘기란 냉전을 제가 조금 약간 전혀 정반대로 재해석하고 있는 지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예를 들면 세계 20세기를 관통했던 방금 표현을 했다면
일종의 세계 급진주의 기획과 세계 자유주의 기획 혹은 세계 보수주의 기획 간의 대립에서 세계 급진주의 기획이 우위를 점하고 있던 시기였다. 저는 제가 지금 그렇게 재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더 소급해서 보면 19세기 말 20세기 초반에 제국주의적 세계화의 모순에 대항하는 대안 프로젝트가 강력하게 제기됐죠. 그것은 사회주의라는 프로젝트로 제기됐고 급진민족주의라는 프로젝트로 제기된 겁니다. 그리고 이 1차 제국주의적 세계화에 대응하는 이 두 대항 프로젝트가 말하자면 제국주의적 패권에 도전하던 공세적 시기가 냉전의 시기다. 본질로 들어가면 저는 그렇게 보고, 그러나 그게 70년대 중반을 통해서 역전이 되는 것이죠. 왕우이 선생이 얘기한 걸로 치면 중국혁명은 사회주의적 인민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소련이라고 하는 사회주의 기획의 가장 상징적인 나라가 반사회주의적, 반공산주의적 인민전쟁에 의해서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2011년 2월 리비아라고 하는 급진민족주의 운동, 급진민족주의 대항 프로젝트를 상징했던 나라가 인민전쟁에 의해서, 정반대의 인민전쟁에 의해서, 즉 반사회주의적, 반공산주의적, 반급진민족주의적 인민전쟁에 의해서 무너진 사건입니다. 그것은 이제 저는 20세기 세계사를 약간 재해석해 보려고 하는 지점인데, 긍정적, 그 제국주의적 패권에 대항했던 그 긍정적인, 아까 치호 선생님 얘기한 대로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 사회주의적 프로젝트와 급진민족주의적 프로젝트가 대항 프로젝트였고, 단지 그것의 긍정성이 극도로 추락한 어떤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긍정성과 반성, 성찰을 동시에 해서 20세기 세계사를 다시 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런 큰 세계 급진주의 프로젝트와 세계 자유주의 프로젝트의 각축, 교착에 한국전쟁이 있는 것이죠. 예. 제가 결론을 내릴 필요 없이 조희영 교수님께서 결론을 내려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사회를 마치면서 너무 죄송한 게, 이런 오랜 큰 심포지움에서 청중이 발언할 기회를 드리지 않은 것은 정말로 비민주적인 심포지움이라고 생각한데요. 이 비민주적인 심포지움이라는 비판은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제가 사회자로서 너무 죄송한데 청중분들께 질문과 토론할 시간은 드릴 수가 없고요. 죄송하지만 끝나시고 나서 개별 발표자분들에게 혹시 필요하시면 질문을 좀 해주시고, 필요하시면 주변 분들에게 통역을 좀 부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긴 심포지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 번 더 청중분들, 발표자, 토론자들에게 시간 많이 드리지 못한 거 사과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